노래를 들려주신 한옥정 씨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출판 기념회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소설가가 글을 써서 남한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인데 그때 와서도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분이 잡히면 죽기 때문에 가명을 반디라고 했어요. 반디. 그래서 반딧불 반디인데 우리 한옥정 씨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반디라는 의미가 북한에서는 아주 새로운 우리가 느끼기 힘든 그런 감흥을 준다고 해요. 반딧불. 한국에서는 이 도시화가 되면서 반딧불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반딧불을 많이 본답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새까맣기 때문에 온데 반딧불이 반짝반짝 한답니다. 반딧불은 이게 아주 그 일정한 속도로 반짝반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식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이 병에 넣으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옆에 두고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디라는 필명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아직 반디가 있는 거죠. 반딧불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진실의 반딧불이죠. 진실의 반딧불. 고발이라는 책은 저 앞에 지금 진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한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암흑천지로 만들겠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 구석 마음에는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북한처럼 살면은 또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기 싫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재향군의 사무총장님께서 교황 기도하는 그 광고를 소개를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교황이 뭘 합니까? 지금 교황이 여러분들처럼 잘 압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지금 교황이 우리보다 잘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황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찾아가서 선처하도록 서명받아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아시죠? 자기 나라의 운명을 외국 사람 찾아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한국에서 뭘 해보겠다고 그것도 한국의 재판장한테 압력을 넣겠다고 이게 저 세력의 본질이죠. 종북 세력, 자기들 자칭 진보 세력, 잘 봐주면 좌파 세력. 하지만 그 속성이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아니, 교황이 뭘 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교황. 여기 쳐주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사정에 대해서 교황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것은요, 옛날 조선시대에 명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해보겠다. 청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대주의, 노예근성. 그래서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을 수구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보 세력이 아니라 수구 세력.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종교와 정치는 딱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종교 한때 교황이 왕보다 더 세던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그냥 황제를 파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황제가 찾아와가지고 겨울에 눈 덮인 데서 맨발로 서가지고 사흘 동안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1막인데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인데 그러면 이 로마 황제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파문한 사람을 아주 코나를 물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면 중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에 타버리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가 됩니다. 북한은 저게 신정체제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면 또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종교가 반대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종교의 자유를 보여. 그러면은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 국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법을 존중. 이 분간을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 베니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베니스 공화국입니다.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지금 베니스는 작지만 그때 베니스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공화국입니다. 17세기에 무슨 그 종교 문제로 교황이 그 베니스 공화국의 모든 신도들을 다 파문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국가 원수도 파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딱 단결해가지고 교황과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황이 스스로 그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뭘 의미하느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평왕 때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광법사는 이분이 나이가 93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세속 5개를 만든 사람이죠. 화랑도의 세속 5개를 만든 사람인데, 그게 참, 이 중이 이걸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중이 세속 5개를, 거기 보면 임전부태라는 거예요. 전시에는, 전장에 나가면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럼 남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과연 승리가 만들 수 있느냐?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게 있죠. 살생유태. 사람을 죽이더라도 가려서 죽여야 된다. 그 정도 인도주의지만은 전쟁에서는 승려도 용감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진평왕 때 고구려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진평왕이 원광법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수나라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편지를 하나 써달라, 외교문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씁니다. 쓰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이 누굴 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신라의 풀과 신라의 물을 먹고 사는 신라 사람이다. 신라 사람이니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국적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외국에서 발달해서 한국에 들어온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 4대 종단의 소비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지도자. 왜냐하면 지도자를 인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위 지도자가 누구를 선취해달라고 했느냐. 이 누구가 문제죠. 누구. 뉘우치는 사람을 선취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비록 강도라도, 아니 살인자라도. 그런데 이석기가 뉘우치고 통합진보당이 뉘우치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선취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느냐? 천주님이 해줄 수 있느냐? 석가모니가 해줄 수 있느냐? 있습니까? 저도 성경하고 불경을 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이석기는 누구냐? 이석기는 누굽니까? 그 자들이 R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 신규 직원인지 신규 요원인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때 묻는답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우리의 한자로 수는 누구냐? 하면 비서동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비서동지 누구냐?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소위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를 사인받아가지고 재판장한테 한다면 이건 누굴 속이는 겁니까? 이건 누굴 속이는 겁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불교도라면은 석가모니를 속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런 점에서 이 종교인들 안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요새 이 문제 때문에 종교계에서 시끄럽다고 해요. 당연히 시끄러워야죠.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아로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은 복잡하게 워낙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또 법적으로 이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결코 형량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무죄는 나올 수 없는 거죠. 내란 음모 집단이고 내란 음모는 무슨 뭐냐 이 세상을 뒤집어가지고 북한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 세습 독재를 만들겠다는 세력입니다. 세습 독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에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군사혁명, 근대화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케말 파샤의 건국혁명,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볼셰비키의 혁명은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로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그 세력을 종교 이름을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이름으로 앞에 주기경 떼고 염수정 개인 이름으로 사인했다고 하면은 이건 또 조금 더 문제가 왜 거기에 그 직함을 넣습니까? 직함을 넣으면 안 되죠. 그것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한 반 이상인데 그 사람들한테 아주 폐를 끼치는 겁니다. 폐를 끼치는 겁니다.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적이란 책을 우리가 하는데 했어요. 통합진보당 해상 가이드북이라고 이거 몇 달 전에 낸 책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지에 잘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현재는 종북 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된 상태이다.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 이념이 된 것으로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원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 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를 혁명의 교도고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 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치 이념 중에서 제일 악질은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에도 여러 지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악질은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사상.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공산당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하기와라 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독한 또 반김일성주의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이야말로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래도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는 최소한 세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개혁 타파를 하겠다는 데서 세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바로 세습하겠다는 게 어떻게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판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면서 그 영혼을 판 자를 비호하는 또 다른 자, 누가 더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찍이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결국 승리한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 1980년대에 이 세 사람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 독실한 개신교徒였어요. 마가레트 대처. 그 다음 또 한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출신의 교황.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통일의 주역인 코hl 수상, 그리고 기독교 민주당을 만든 아데나워, 이런 분들 다 천주교들이었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1937년에 그때 한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고 스페인 내전 때 공산주의자들이 신부 수녀들을 막 학살하고 있었던데 그때 교황이 비오 11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산주의를 반박하는 아주 유명한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서는 잘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가톨릭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전문이 실립니다. 구세주이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구세주이신 하느님.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문서는 첫 문장 두 단어를 따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디비니 리템프토리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 쓰여진 천주교 입장에서 본 이 공산주의 비판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느냐? 이 공산주의가 평화를 가정해가지고 천주교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구제불능이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한다. 집단만 자꾸 앞세운다. 계급주의만 앞세운다. 그래서 만약 천주교도들 중에서 이 평화주의를 앞세운 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그자들이 바라는 세상이 되면은 제일 먼저 희생될 것이다. 제일 먼저 천주교도가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1937년에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4대 종교 소위 지도자들이 선처를 해달라는 이석기 일당이 바라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이. 바라는 세상이 됐다면은 추계경하고 총무원장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삽니까? 어디 갑니까? 강제수용소 가죠. 강제수용소. 딱 비오 11세라는 교황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성직자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신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이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천주교, 추기경 이분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레이건, 대처, 요한 바오로 2세,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트루만 대통령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이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본 겁니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봤어요. 절대 악으로 보는 것은 뭐냐? 타협이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와 협상해가지고 타협 절대로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와 협상해가지고 통일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와 협상해가지고 평화정착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와 같이 살 수가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좌우 합작 정권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공산화로 가는 게 있다. 이승만 대통령 말대로 요약을 하면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위대한 각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노선 위에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좌우 합작을 주장하는 좌파, 좌우 합작을 주장하던 중도, 그리고 우파에서나 말년에 판단을 잘못한 김규식, 이런 노선으로 좌우 합작 노선으로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좌익은 절대 악이라는 노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좌익이 절대 악이라는 노선으로 건국되었고 그 가치관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헌법.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이 신부이든 목사이든 성녀이든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헌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부정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 탄압을 북한처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추계객이든 총무원장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탄원하는 게 법률을 위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석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자를 무조건 비호하는 것은 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기독교의 논리로서 또는 불경의 논리로서 소위 종교 지도자의 이번 행위를 비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비판할 수 있다. 헌법의 논리를 끌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적으로 불경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층의 실망이 여러 번 겹쳤어요. 좌편향 교과서를 그냥 학교에서 서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좌편향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말살해버렸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안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실 아시죠? 이 자체가 이 반역입니다. 이거 국가 반역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빼도록 한 것은 국가 반역이에요. 그럼 건국절도 없잖아요. 지금 제헌절도 공휴일을 없앤 건 아니지만 공휴일, 국경일, 4대 국경일에서는 빼버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생일 없는 나라.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생일 없는 나라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없앤 대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도록 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북한을 더 우대를 해주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19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 군인들 자꾸 요새 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을 예견한 김관진 장관 시절에 2010년에 우리 국방부가 이 교과서 바꿔주십시오. 이 교과서를 안 바꾸면은 전력에 차질이 생긴다.
적과 동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요새 군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언론, 정치권, 드디어 대통령까지 아주 지금 군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윤일병 상해치사 사건은 절대로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육군 참모총장을 그만두게 할 사건이냐 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 관내에서 강도 사건이 났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장을 면직시키지는 않죠. 그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단장까지 처벌한 모양인데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김대장까지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만 군대, 60만 군대가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2년 임기제예요. 그런데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은 항상 바뀔 수 있다 하면은 이게 운수소관이 되는 거죠. 운수소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재를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까? 인재를 아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지훈 군대는 저런 식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웨스트모일랜드 장군이라고 유명한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이 1950년대 말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101 공수 사단장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낙하훈련을 했는데 강풍을, 물론 낙하훈련할 때 사단장도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낙하산을 제대로 수습을 못해가 7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뭘 했느냐? 그 다음날 또 훈련을 했습니다. 사고는 사고고 훈련은 훈련이다. 그 대신 웨스트모일랜드 사단장이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다.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이 바람에 훈련이 가능한지는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 사람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하도 바람 많이 불어서 둘둘 말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 중단 이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 처벌받은 7명이 죽었다고 웨스트모일랜드가 처벌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다만 낙하했을 때 이 낙하산을 빨리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을 한 겁니다. 요새 우리 군사고가 나니까 자꾸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군이 피멍이 들었다든지 내 아들을 이런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사고가 나니까 내 아들 군대 못 보내겠다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탈퇴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인 한 그 군대에서 사고가 나든지 전쟁을 하든지 군에 아들, 자녀들, 뭐 여자가 갈 필요는 없지만 아들을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과의 의무는 거고. 아니, 마음대로 이런 군대에 아이들을 안 보냅니까? 보내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지켜져야 국가가 유지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제목의 언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 선동 언론에 대통령이 굴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 지금 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제가 1970년에 제대를 했어요. 저도 제 눈앞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또 총기 사고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때 제가 제대하던 공군 병장으로 제대하던 1970년에 우리 군에서 각종 사고로 죽은 사람이 2,310명입니다. 2,310명.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면은 이게 많이 줄어요. 80년대에 가면은 80년대 연평균 740명이 군에서 죽었습니다. 연평균. 그 다음에 민주화 시기로 해가지고 병영문화 개선 이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막 줄어갑니다.
1990년대는 380명입니다. 연 사망자 380명.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 숫자가 100명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100명 단위. 그래서 작년에 이 각종 사고로 죽은 군인이 117명입니다. 117명. 2012년에는 111명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 사고사, 자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분의 1로 줄었어요. 여기에 노력한 우리 군 지휘관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11명이라는 숫자는 그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떠냐? 군기가 가장 엄청나고 최고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작년에 사고사로 한 40명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 60명 죽었어요. 60명. 근데 병력이 얼마냐? 17만 명입니다. 우리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사보다 한국군이 낮습니다. 작아요. 미군하고 통계를 안 내봤는데 결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국가는 달리 통계는 병영 문화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어떻게 구타를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면은 그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이 되는 거죠. 특히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대한 사람한테 또 확인을 했어요. 사병한테. 자기 중대에 있는 사병들끼리는 서로 계급으로 부른답니다. 그런데 자기 중대 아닌 사람한테는 아저씨라고 부른답니다. 서로. 아저씨 군대가 됐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병장이 이병 보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병장이 다른 부대의 1등병을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니 계급으로 부르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저씨. 이 호칭이 아저씨가 되면은 이 군대는 군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요새 총기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병들한테도 일선 지역 빼고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 있는 게 이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그리고 총기를 네오반에서는 쇠사슬에 걸어가 열쇠로 채워가 그것도 두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맞아야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기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총기 사고 이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는 군기 사고입니다. 군의 기율이 군의 기율을 세우면 사고가 안 나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병들한테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실탄을 장전한 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휴가 갈 때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가다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발사 여부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총기 사고 많이 날 것 같죠? 그 총으로 남 쏴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 안 납니다. 오히려 안 나요. 총을 딱 손에 들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고도 그랬으면은 그런 인격적 모독을 못하죠. 인격적 모독에서 주로 총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사고가 적게 나는 거예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나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면 집집마다 총을 갖다 놓습니다. 기관총까지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실탄 몇 박스 옆에 다 있습니다. 총기 사고 안 납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가능하면은 그 총탄은 안 쓴다 그래요. 군기가 있습니다. 군기 엄정. 군기 엄정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 학교, 가정교육이 일체가 되어야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이번에 세월호
침몰, 그 앞에 연평도 이런 걸 한국의 보도 행태를 딱 보면서 만약 북한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의외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강점이 있구나. 핵미사일이라는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을 드는 이 이석기 일당과 같은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 종북 좌익 세력이 있다. 또 하나 더 있구나. 선동 언론이 있다. 선동 언론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군을 작살내준다. 우리 편. 또 하나가 있다. 만약 기습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기습을 받아서 일개 연대가 전멸해버린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습을 받아서 한국의 일개 연대가 전멸했다. 3,000명이 막 다 죽었다. 그럼 그 부모들이 그것을 언론이 검열을 하든 말든 막 보도를 하고 검열이 불가능하죠. 그 부모들이 그 부대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전쟁 반대 시위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전쟁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 물러나라. 아니 전쟁에서 일개 사단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일개 군단이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일개 사단이 전멸했다고 해가지고 국군 통수권자 물러나라. 이런 데모를 하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남한의 종북 세력, 선동 언론이 결합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총폭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다. 이렇게 합니다. 북한 2,300만은 총폭탄이에요. 김정은이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 북한에서는 10만 명, 100만 명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권이 끄떡하네요. 그러면 100만 명 죽일 수 있는 군대와 일개 연대도 죽일 수 없는 한국군이 대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핵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군은 이 선동 언론 때문에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선동을 거짓하고 과장하고 편향되게 보도하는 이 선동 언론을 국민들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한국은 세월호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만은 어느 계기가 있을 때 세월호처럼 평온한 바다에서 전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납니다. 징조로 나타나요. 문제는 국가적 진실을 법을 수호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선장 박근혜 대통령까지 계속 선동 언론에 지금 항복하고 있습니다. 선동 언론. 애국자의 후손인 문창극 씨를 친일파로 모은데 대해서 항복해가지고 국회로 동의서도 보내지 않고 접어버리고 해경 해체. 이번에 4.13의 육군참모총장 해임 이런 걸 볼 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월급 받는 군대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 계속 반대한민국 세력이 좋아할 만한 일만 대통령이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뭘 할 거냐? 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게 의병의 역할이에요. 관군이 안 싸울 때는 의병이 관군 대신에 싸우려고, 의병이 관군 대신에 싸우려고 하다라면 다 죽습니다. 그것보다는 관군이, 게으른 관군, 비겁한 관군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 더구나 이 애국 세력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종북 좌익 세력들하고 거리에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이 힘이 부족한 이 힘을 모아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동 세력, 종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한테 계속 무릎을 꿇는
대통령, 여당, 공무원들,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데 그 힘을 제한된 힘이라도 써야 된다. 애국운동의 방향을 이제 크게 바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